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스나이더 컷 공개 기념. 스나이더 컷이 극장판과 얼마나 다른지, 왜 워너는 스나이더 컷을 이제야 공개했는지, 스나이더 컷을 보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것과 보고 난 이후에 공감할 내용에 대해 다 같이 다뤄봤습니다. 중요한 스포일러는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스나이더 컷과 극장판은 전혀 다른 영화입니다. 스테픈 울프가 마더박스 3개를 모아 지구를 멸망시키려 한다는 기본 전개는 똑같은데요. 스테픈 울프가 지구로 온 이유, 마더박스를 모으는 과정, 저스티스 리그가 연합하는 과정 등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극장판과는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오프닝부터 다르고 엔딩도 달라요. 참고로 저스티스 리그를 보기 전에 배대슈를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오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극장판을 보신 분들이 봐도 굉장히 새로운 느낌으로 보실 수 있고요. 안 보신 분들도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신체 절단 묘사도 나옵니다. 피도 많이 튀기고요. 물론 그 대상이 대부분 파라데몬 외계인들이긴 하지만 미국에선 R등급인데 국내에선 12세 관람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에서 혹시 편집하면 어떡하냐, 모자이크 처리하면 어떡하냐, 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심의위는요 그런 걸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12세 관람가라는 것도요, 영화사가 이 기준을 보고 요거 12세인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지 아닌지, 맞으면 12세, 아니면 다시 신청하세요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연령대를 바꾸는 거지, 심의위에다가 영화를 보내면 거기서 막 맘대로 가위질하고 막 모자이크 처리하고 뭐 그렇게 해서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닙니다. 아니, 아직도 이 심의위원회가 무슨 검열하는 데인 줄 알더라고. 검열이 아니라 검사만 하는 곳입니다. 국내에는 HBO Max가 정식으로 서비스되고 있지 않죠. 그리하여 HBO Max가 없는 국가에선 VOD로 동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한 편인데 4시간짜리 맞습니다. 영화 안에서는 크게 6파트로 나뉘어져 있고요. 파트별로 별도의 제목이 딱딱딱 뜨는데요. 요때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화장실 다녀오셔서 마저 관람하시면 되겠습니다. 쪼개서 보시던가 아니면은 아예 딱 각 잡고 보세요. 저도 중간에 한 타임 쉬고 이어서 봤는데 몸이 좀 베베 꼬이긴 하더라고. 네, 전부 다 나옵니다. 예고편에만 나오고 극장판에선 잘려나갔던 장면들 전부 다 나오고요. 새로운 캐릭터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추가된 장면 중에는 보시다 보면 이게 아실 텐데 약간 CG가 아쉬운 장면도 조금 몇 장면 있어요. 아마 제작비나 시간 문제였겠죠. 얼핏 보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약간 조금 이렇게 2D로 대충 이렇게 디테일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게 영화 감상에 어떤 뭐 거슬릴 정도, 방해될 정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볼만하다라는 기준은 이건 뭐 사람마다 천차만별 아닙니까? 예, 기준이. 근데 딱 하나의 기준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DC의 팬들이라면, 스나이더 컷의 개봉을 찬성했던 관객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반가워할 장면도 많았고요. 놀랄만한 장면들도 많거든요. 거기다가 히어로 액션 영화를 그냥 뭐 무난히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예, 볼만합니다. 그러나 히어로물이든 뭐든 이런 장르 쪽에 큰 관심이 없다면 굳이 찾아서 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따가 또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뭐 DC에 딱히 관심 없는 일반 영화 관객들에게는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릴 영화입니다. 그건 영상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긴 할게요. 근데 그거는 이 영화가 결정할 일은 아니에요. 이 제작자들이 결정할 일이고, 뭐 그거 말고도 지금 계속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저는 스나이더 컷을 보자마자 왜 워너의 제작자들이 스나이더와 갈등이 있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왜 잭 스나이더가 자신의 비전을 관객들에게 공개하고 싶어 했는지 그 마음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마음이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소감으로는 잭 스나이더의 장점과 단점이 여전히 공존하는 영화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워너와 잭 스나이더는 왜 그렇게 앙금이 깊어졌었는지, 이 영화를 보고 제가 그 느낌을 이렇게 이해했다고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아직 다 안 풀린 것 같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나이더 컷은 극장판과는 전혀 다른 영화입니다. 솔로 무비가 없는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다만 잭 스나이더의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캐릭터들의 등장 역시 이 팬들이 아니라면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과 그들의 사연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원작 캐릭터를 알고 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캐릭터는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왜 이 능력을 이 영화에서 이렇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니 4시간짜리라며 되게 충분하지 않아. 제가 예전에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잭 스나이더 감독은 스토리텔러가 아니에요. 비주얼리스트지. 그리고 이분이 대사를 잘 못 써. 내러티브에 너무 약해.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고 해석을 해야지만 아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지, 그냥 영화 자체만 보면 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싶은 거죠. 4시간으로 늘어나고 영화의 분량도 늘어나고 캐릭터의 비중이 커졌다고 해도 여전히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령 사이보그로 예를 들면 그는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하는 캐릭터로 나오죠. 그런데 아버지가 스테픈 울프에게 인질로 잡히니까 구해주죠. 뭐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뭐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겪으니까 폭주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아버지를 미워했고 그러면서도 왜 아버지에게 약간 미안한 감정이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어머니를 더 그리워하지. 근데 갑자기 한순간에 이런 위기에 닥치니까 돌변하는 태도가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레이 피셔의 연기력도 굉장히 아쉽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잭 스나이더가 썼을지 어쩔지를 모르는 이 대본도 굉장히 아쉽죠. 플래시 역시 연인으로 알려진 아이리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스나이더 컷에선 연인이 되기 전 첫 만남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갑자기 그녀를 보자마자 엄청 이 눈에 하트가 뿅뿅 뿜뿜 하면서 그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를 구할 때 그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지고, 이거 모르는 관객들이 보기에는 그냥 예쁜 여자를 구해주다가 갑자기 신체 접촉을 하는 변태 새끼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워너 제작자들이 잭 스나이더 버전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저는 굉장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스티스 리그는 관계자들의 내부 시사 이후에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불필요한 장면이 지나치게 많았던 탓입니다. 뭐 아까 캐릭터 소개야 뭐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가장 극단적인 예로는 영화 초반 아쿠아맨을 스카우트하러 간 브루스 웨인을 기억하실 텐데요. 극장판에서는 아쿠아맨이 물속으로 사라지고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지만 스나이더 컷에서 는 아쿠아맨이 물속으로 사라지면서 그와 동시에 마을 여인들이 갑자기 민요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뜬금없이 아쿠아맨이 벗어둔 스웨터의 냄새를 어떤 여인이 막 이렇게 맞고요.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바다를 멍하니 쳐다보는 장면이 무려 1분 이상 이어집니다. 이게 2시간짜리 영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분 동안 이런 장면이 나온다는 거 굉장히 낭비거든요. 내러티브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른바 잭 스나이더식 비장미 가득한 분위기의 장면들이 이처럼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작자 눈에는 그렇게 좋은 장면들은 아니에요. 아직 눈에 아주 고가운 장면들이지. 저스티스 리그 멤버들을 차근차근 연합하기에도 바쁜 와중에 잭 스나이더는 자신만의 시그니처를 할 수 있는 이런 좀 멋있는 장면들을 불필요하게 많이 배치를 하면서 러닝타임을 잡아먹고 있는 거죠. 이는 감독 입장에선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작자 입장에선 갸우뚱 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캐릭터들 설명을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극장판뿐 아니라 스나이더 컷 버전에서조차 원작 팬들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대사와 행동이 많아요. 스나이더 컷처럼 이렇게 길게 설명해도 어차피 불친절할 거라면 분량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작자들은 판단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영화 한 편 안에 소수보단 다수의 관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영화는 별로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와서 누군가의 설명을 들어야지 이해가 된다라는 거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는 영화대로 이해를 하고 누군가의 해석을 들었을 때 그거보다 더 폭넓은 이해를 하게 되는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액션 장면이 추가되었는데요. 2배속으로 봐도 여전히 슬로우 모션일 정도로 과하게 슬로우 모션이 많습니다. 이런 슬로우 모션 연출은 액션의 디테일을 보기 위해서는 좋은 연출이지만 내러티브를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연출은 아닌 것 같아요. 농담 삼아 썼던 한 댓글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이 영화 슬로우 모션만 1배속으로 바꿔도 2시간짜리 영화가 될 거라고요. 근데 그 말이 영화를 보시면 사실이에요. 그 정도로 슬로우 모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른바 히어로 모먼트로 보이는 이 순간순간의 장면들이 너무 길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길게 묘사가 돼요. 자, 이처럼 제작자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과 조금 줄여도 되는 장면들, 반대로 감독 입장에선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장면의 입장차가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것보다 더 진짜 이 둘의 갈등이 있었던 이유는 잭 스나이더와 제작자 그들만이 아는 이유가 또 있겠죠. 예상컨대 아마 제 생각에도 아마도
워너 쪽에서 생각했던 DC 영화에 대한 계획과 잭 스나이더가 생각한 DC 영화에 대한 계획이 매우 달랐던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권한이 높은 직책은 감독이 아니라 바로 제작자인데요. 워너의 제작자들도 있긴 하지만 잭 스나이더 역시 저스티스 리그의 제작자였기 때문이죠. 각자가 각자의 권한으로 보이지 않는 뭔가 이 미묘한 다툼들이 내부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 이유는 본인들만이 알고 있겠지만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가령 새로운 캐릭터들을 어떻게 등장을 시킬지 그리고 그에 따라 다음 솔로 무비는 어떻게 계획할지 같은 부분들에서 말이죠. 예를 들어 저스티스 리그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있는데 만에 하나 저스티스 리그의 캐릭터의 설정을 잘못 시작해버리면 솔로 무비를 만들 때 영향을 받을 게 너무 뻔하잖아요. 둘 사이의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잭 스나이더가 저스티스 리그에서 하차하자마자 조스 웨던을 영입해서 대부분의 분량을 재촬영하고 전혀 다른 영화를 만들어냈는데요. 이건 악덕 기업에서 사용하는 퇴사 권유의 방법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느 날 내가 휴가를 다녀왔는데 내 책상이 복도 밖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잭 스나이더의 가정사를 뻔히 아는데도 그의 DC에 대한 애정을 뻔히 아는데도 워너가 그런 경솔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이미 워너와 잭 스나이더 사이의 갈등의 골이 정말 깊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이죠. 누가 더 잘못했고 덜 잘못했는지를 지금 이 영상에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선택이었는지 결과적으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당시에 워너에서는 존중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라는 제스처 정도였다는 건 알 수 있죠. 워너는 조스 웨던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을 부여했지만 한편으로 조스 웨던 역시 이미 거의 다 찍은 영화를 나보고 이거 뭐 어떻게 수정하라는 거야? 막막했을 수 있습니다. 조스 웨던 감독이 해야 될 일이 워너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장면을 삭제하고 그렇게 삭제된 이야기의 빈 부분을 새롭게 채워내야 하는 일이었어야 하니까요. 텅 빈 개연성을 억지로 짜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는 시나리오 단계에서의 수정과는 차원이 다른 작업입니다. 이미 많은 부분이 촬영되었고 제작비마저 초과됐기 때문이죠. 수정하러 왔던 감독이 새로운 제작비와 새로운 스케줄을 조정하기엔 다소 무리였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개봉 이전과 이후에도 조스 웨던에 대한 출연진들의 평가가 나뉘는 걸 보면 조스 웨던 역시 주변의 압박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에도 어찌됐든 영화를 완성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세상에 공개된 결과물은 보시다시피 처참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난 스티븐 스필버그가 와도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공개된 스나이더 컷이 극장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완벽한 명작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탓이 무작정 조스 웨던 탓이다 라고 말하기에도 무작정 워너의 탓이다 라고 말하기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쌍방과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워너가 스나이더 컷에서 진짜 성공 가능성을 보았다면 스나이더 컷은 극장 개봉을 했어야 마땅하니까요. 그럼 왜 스나이더 컷은 극장 개봉이 아닌 VOD로 직행하게 됐을까요? 일단 분량 문제입니다. 스나이더 컷 개봉을 원했던 팬들은 최대한 삭제되지 않은 잭 스나이더의 비전을 보고 싶었죠. 극장 개봉을 위해서 4시간의 분량을 한 2시간 반 정도로 다시 가위질 한다는 건 그 스나이더 컷의 공개의 의미와는 맞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극장에서 이 4시간짜리 영화를 튼다 하더라도 돈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극장의 영화 티켓 값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티켓 값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1회 상영하는데 4시간짜리 영화를 상영한다는 건 극장 쪽에서도 영화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손해인 장사인 거죠. 2시간짜리 영화면 하루에 6번, 많게는 8번까지 상영할 수 있겠지만 4시간짜리 영화는 한 3번, 4번? 많아야 그 정도밖에 상영할 수 없을 테니까요. 영화 티켓 값을 더 받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이 티켓 값이란 게 무슨 매분 매초 달라지는 비트코인 같은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티켓 값은 극장이 결정할 일이지 영화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죠. 설사 그게 가능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영화 러닝타임에 따라 티켓값을 다르게 내는 그런 문화가 정착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겨우 이 영화 한 편 때문에 말이에요. 또 하나의 더 큰 이유는 극장 상영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이에요. 이미 스나이더 컷에 700억 원이라는 제작비를 추가했던 거 다들 아시죠? 근데 극장 영화 홍보비도 혹시 그만큼 드는 거 알고 계신가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경우에는 전국 개봉을 위해 사용되는 홍보비가 편당 300억에서 500억 사이입니다. TV 광고부터 인터넷 광고, 신문, 빌보드, 포스터, 전단지뿐만 아니라 배우들의 홍보 행사 등 정말 막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죠.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외화든 국내 영화든 보통 편당 한 30억 정도의 영화 홍보 비용을 쓰게 되는데 이를 회수하려면 그만큼 관객이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어려운 일인데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되면서 극장보다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맞게 워너는 자회사인 HBO Max를 부흥시킬 의무가 있었죠. 넷플릭스가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오리지널 작품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만달로리언으로 서비스의 포문을 열었듯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오리지널 작품은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HBO Max는 코로나 시국에 의해 본래 계획보다 빠르게 스트리밍으로의 전환을 해야만 했고 그 와중에 오리지널 작품을 준비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겠죠. 그때 딱 좋은 명분이 바로 스나이더 컷. 4시간이나 긴 분량은 극장보단 오히려 스트리밍 서비스에 더 적합했습니다. 상영 시간이 긴 드라마 서비스가 스트리밍에서 시청자들을 붙잡아두기에 더 유리하다는 건 이미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의 사례로 충분히 증명됐으니까요. 게다가 온라인으로만 상영을 함으로써 극장 홍보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었던 거죠. 거기다 워너 입장에서는 잭 스나이더를 다시 품는다는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동시에 HBO Max를 홍보하는 수단으로도 될 수 있으니까 워너 입장에선 크게 손해볼 거 없는 장사라는 거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저는 여전히 잭 스나이더와 워너 둘 사이가 그 앙금이 완전히 풀린 것 같지 않은데요. 잭 스나이더가 포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화면 비율입니다. 스나이더 컷은 1.33대 1의 화면 비율, 즉 IMAX 극장 상영관의 화면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HBO Max는 TV를 위한 서비스죠. 1.33대 1의 화면 비율을 가진 TV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잭 스나이더 역시 HBO Max로 공개된다는 걸 뻔히 알았는데 TV 화면 비율이 아닌 극장의 원본 화면 비율을 고집한 이유가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IMAX가 화면이 더 크잖아요 라고 얘기하실 텐데 이는 극장 기준이지 TV 기준이 아닙니다. 심지어 극장도요 IMAX 극장 기준이에요. 이는 감독이 극장에서 상영될 때 최적의 비율을 끝까지 고집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TV에선 1.33대 1의 화면은 오히려 좌우에 블랙바가 생김으로 인해 화면이 더 작게 느껴집니다. 관객이나 시청자 입장에선 스크린을 꽉 채우는 화면이 넓다고 생각하지 영화가 원본이 어떻게 찍히는지 화면 비율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본인의 고집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혹자들은 원본 촬영본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의도였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시네마 카메라를 1도 모르는 사람들의 그냥 립 서비스인데요. 시네마 카메라로 찍는 영상들은 원래 원본이 이렇게 찍힙니다. 카메라에 따라서 원본조차 16:9나 1.85:1 등의 비율로 찍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카메라 센서의 크기가 다 담을 수 있는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후반 작업에서 화면 비율을 감독이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게 보통이죠. 그게 편집 때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으니까요. 화면비뿐만이 아닙니다. 이 영화는 잭 스나이더 스타일답게 매우 어두운데요. 과연 TV 화면에서 이 어두운 명암비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TV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 잭 스나이더 감독은 스나이더 컷이 HBO Max보단 최대한 극장에서 상영되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전히 잭 스나이더는 본인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 감독으로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누구 입장에서요? 워너 입장에서요. 어쩌면 작품을 향한 고집이 감독으로서 갖춰야 될 아주 좋은 자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물론 저도 거기에는 동의해요. 하지만 제가 망작 영화제에서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망작들의 공통점은 감독 혼자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 관객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고. 때로는 관객들이 어떤 환경에서 작품을 보는지 그 환경에서 최적화되어 보게 하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VOD용, DVD용, 블루레이용, 영상 보정까지 직접 참여해서 작업하는 감독들도 있을 정도죠. 최대한 자신의 의도대로 봤으면 하면서도 관객들이 보는 환경까지도 고려해서 작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넷플릭스는 심지어 제작자들에게 넷플릭스에 맞는 카메라 스펙을 공개했죠. 아무거나 찍지 말고 이 카메라 혹은 이 포맷으로 촬영하고 편집해야 넷플릭스에서 상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아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시청자가 어떤 환경에서 넷플릭스가 재생되는지 어떤 기기에서 재생되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게 촬영 단계부터 가이드를 세워놨다는 뜻이죠. 관객에게도 제작자에게도 굉장히 편리한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종종 촬영 감독님들 중에서는 넷플릭스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카메라를 렌탈할 때 이거 넷플릭스 인증받은 카메라인가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죠. 관객을 생각하는 업체와 자신의 고집만을 부리는 감독, 그 사이에서 느껴지는 이 미묘한 불편함과 신경전은 왜 오롯이 관객들의 몫이어야만 할까요? 저는 아직 잭 스나이더와 워너의 갈등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너 입장에선 야 이거 그래도 HBO Max고 이거 TV고 뭐 핸드폰이고 컴퓨터로 보고 하는데 요게 좀 최적화된 버전으로 조금 이렇게 수정해 줄 수는 없겠냐 정도의 언질이 단 한 번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결론은 감독의 의견을 최대한 수긍하는 쪽으로 가긴 했지만요. 결론으로 돌아오면 저는 스나이더 컷을 보고 왜 워너의 제작자들이 스나이더 버전을 좋아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반대로 스나이더 감독은 왜 자신의 비전을 공개하고 싶었는지 그 양쪽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들조차 잭 스나이더를 굉장히 많이 응원했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잭 스나이더와 함께 촬영했던 분량 대부분이 극장판에선 삭제됐기 때문이죠. 나는 이런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잭 스나이더와 현장에서 의견을 나누면서 촬영을 했고, 뭐 극장판에서는 뭐 조금 이렇게 수정은 될지언정 올바르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거든요. 통으로 삭제된 건 물론이고 아예 캐릭터의 설정조차 바뀌었으니 배우들로서는 배신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최종판을 만들었던 조스 웨던보단 잭 스나이더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건 배우들의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죠. 잭 스나이더 역시 삭제된 캐릭터들이며 분량이 컸던 캐릭터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소개하고 싶은 욕구가 잘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아주 설득력 있게 캐릭터들이 소개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DC 팬들에게만큼은 어필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여러 가지 떡밥이나 원작의 설정들도 나름 잘 가져온 것 같거든요. 게다가 잭 스나이더 감독이 이 캐릭터와 영화에 느끼는 애정이 아주 고스란히 묻어 있어요. 그게 보여요. 다만 그 점들이 DC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라는 거죠. 다시 멀리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영화 봐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스나이더 컷 영화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극장판하고 전혀 다른 영화고요. 액션도 늘어났고 캐릭터들의 설정이나 분량도 늘어났고 극장판을 이미 봤음에도 다시 볼 때 굉장히 흥미롭게 본 부분들도 분명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만큼 거꾸로 지루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DC를 잘 모른다면, 혹시 이런 장르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태어 찾아볼 만한 작품이냐는 데는 그건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명작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꼭 필람해야 될 작품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 정도. 처음에 얘기했던 잭 스나이더의 장점과 단점이 여전히 고스란히 드러났던 영화였습니다. 참, 잭 스나이더 감독님 이번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도 곧 공개되시던데, 아이고 이참에 그 워너랑은 그냥 깔끔하게 결별하시고 넷플릭스에 좀 올인하시는 건 어때요? 그리고 그 넷플릭스 영화는 또 넷플릭스 화면 비율에 정말 정확하게 잘 맞추셨더라고요. 넷플릭스가 워너보다 더 잘해주나 봐. 더 잘 챙겨주나 봐. 심지어 저스티스 리그를 제작했던 회사들하고 아미 오브 더 데드를 제작했던 회사들하고 이게 겹치는 회사가 하나도 없더라고. 이거 뒤끝 있는 건 아니시죠? 어쨌든 스나이더 컷은 팬들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가 맞습니다. 팬들만 만족해도 목적은 다 하는 영화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잭 스나이더가 DC 영화의 새로운 부활탄을 쏘아 올린 구세주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팬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이미 워너의 DC 영화들은 독자적으로 또 만들어지고 있고, 이 영화 역시 그냥 워너의 서비스인 HBO Max를 홍보하기 위한 작품 중 하나일 뿐이죠.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면 창고에 처박혀서 그냥 뭐 그대로 썩었을지도 모를 영화인데요. 마치 죽은 슈퍼맨이 다시 부활하듯이 팬들의 염원으로 부활한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어쩌면 이 스나이더 컷을 살리자 하는 캠페인 자체가, 그 스토리 자체가 저스티스 리그였던 것 같아요. 궁금하시다면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보시고 난 후에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엉진의 영상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더불어 멤버십 멤버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